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풀 만한 우리 정부의 지렛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일까요? 자,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북미 간 설전이 지금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이전과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뭐 말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그리고 김정은의 그 사실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폭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한 말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가장 급박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북한 입장에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구체적인 경로까지 적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와 같은 상황을 실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전략군의 준비 상황인 거고 예. 준비가 끝나고 김정은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김정은의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8월 말로 보게 되면은 UFG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들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단 1%라도 사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여야 정치권 정부가 다 나서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곧 을지훈련인데요. 네. 요 때를 전후해가지고 혹시 뭐 도발을 하거나 이런 충돌 가능성 이거 어느 정도를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예.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미사일 이게 발사를 지금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변수가 될 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을 타겟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신의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예. 하면 안 되지만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북한이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미국의 일정 부분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요. 예. 영해라고 얘기하는 12헬이 밖에 지금 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상공을 넘어가긴 하지만 100km 이상의 상공, 영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100km 정도인데 그 이상을 뛰면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빌미를 주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메토릭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달 중순까지 김정은에게 최종 결심을 일임했다라고 지금 북한 TV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벼랑 끝 전술을 가서 결국 대화로 이끌어낼 방안들을 찾기 위한 술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본인들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긴장 관계를 계속 끌어올리고 예. 막판에 가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뭔가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미 안보수장이 뭐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앞으로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를 하겠다 이런 뭐 네. 의견 교환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조금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 대수법 회의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고 NSC도 네. 정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어요. 그렇죠. 상임위를 이제 정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한 예.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면 전체 회의를 열게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제 말이 오갔던 상황이지 실질적인 무력 행동들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예. 트럼프 대통령과 50분이 넘는 통화를 했죠. 그렇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 물어본 게 그겁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왜 북한이 괌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타격에 대한 거론성을 얘기했는가라는 예. 것을 볼 때 그 이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한반도 상공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비원빌 앤서가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북한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이 예방 전쟁을 통한 선제 타격을 통해서 북한이 괴멸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할 것인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 폭격기가 바로 B-1B 랜서 같은 것들이고 네. 이런 전략 자산들은 거의 다 괌에서 발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비롯한 일말의 징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괌에 대한 정밀한 타격까지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사실상 치킨 게임이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긴장이 극대화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극적인 타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게 과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전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죽어도 핵을 포기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당의 강령까지 바꿔가면서 핵 강국을 건설하기로 이제 다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선제 타격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꺼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 굉장한 위기감 속에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전과는 상황이 네. 달라진 점, 이 점은 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NSC 직접 주재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도 오늘 NSC 상임위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받으시고 이 회의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딱히 뭐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어 보여서요. 지금 현재는 제한적인데 예. 물밑에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말하고 국무장관 말이 좀 달라요. 그렇죠. 강하게 얘기하고 또 온건하게 얘기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두 얘기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면요.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봐요. 트럼프 일부러, 대통령의 예.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네. 표현이 김정은 비슷하다는 표현은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즉흥적인 반응들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아니면 SNS에 올려서 그게 일파만파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또 이쪽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외 관계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관계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게 되는 것이 그게 경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강온 양 전략을 쓰면서 투트랙으로, 예, 투트랙으로 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톤 다운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정가와 일정 부분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원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또 중국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들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뭐 정권이 붕괴될 것이고요.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이 사망하고요. 민간인 15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우리 국가에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중국과 미국과 밀접하게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북한이 마지막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를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할 부분도 필요하다. 플러스 만약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함께 주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데 우리도 그 수단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을 못하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 이제 대화여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 괌 포위 사격 위협하면서 나온 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8월 중순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우리 발사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그때까지 우리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어놨다.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대화의 메시지를 거듭 얘기했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보다는 사실은 가장 쉬운 단계부터 접근하자고 얘기한 거죠. 인도적 차원에서의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북한이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상 모든 것들을 거절했거든요. 거절했죠. 그러니까 군사회담까지도 군사회담을 통해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단절돼 있는 연락선을 복원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제안을 사실 북한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의 대화 상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중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완성한 뒤에 미국과 독자적인 회담을 통해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게 북한의 네. 의중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비슷한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북이 얘기하고 있는 8월 중순의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는 것들은 대화의 메시지를 손길을 내민다기보다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들이 지금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거듭 압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까지 뭐 대화의 메시지를 네. 보냈다기보다는 네. 우리 그러니까 군사훈련 축소해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들이 설정한 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분명한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결국 이러한 전략 속에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6차 핵실험에 대한 가동 여부가 될 것인데 네. 이 6차 핵실험에 대한 여부를 두고서는 미국이 진짜 그 전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로 급 전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 끝까지 있다고 봐요, 기회가.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계속 끌어올려서 막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의 붕괴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요. 도발은 있을 수 있겠죠.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이라든지 뭐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계속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강대 강국면으로 계속 치달았을 때 해결의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긴장을 끌어올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고 봐요. 그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둘 다 아무 대화도 안 하면서 계속 끝까지 가겠다.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김병민 박사가 얘기했듯이 북한이 뭔가 얻어내려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돼요. 네, 얘기를 해야 될 마지막에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그래서 한다.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어쨌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포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 그런 건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반도의 주체적인 어떤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정 부분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북한은 어떤 형태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체제를 약속받기를 원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그걸 다 받아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협상이라고 하는 결국 뭔가 주고받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언젠가는 북한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북한이 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좀 불안합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에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얘기에는 언제 어떻게 북핵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효과적일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와 불안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의 선택보다는 사실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적절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함께 모여서 해결점을 찾자 나름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름의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고 온 직후에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건 이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의 북한과 미국 간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끼고 들어갈 여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운전석론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북한은 단 이런지가 거절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위기에 대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 문제인데 가장 우려가 되고 부담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화를 북한과 하겠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은 강화시키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채로 사실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 선제 타격 등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할 속에서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게 과거의 보수 정당이 했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불안한 안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된다. 당연히 함께 모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여야당의 대표들과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 과거의 정치적 입장들을 내려놓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평화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굳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경제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를 비롯한 국제사회 속에서는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대표 이령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단 0.1%의 도발의 가능성이 있을 상황에서 어디로 방공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한 상태 속에서의 북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는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제쯤 뭐 담화를 발표할지 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영소회담을 받아들일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이 북한 때문에 청와대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황우성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돼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11년 만에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저분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고 버티는 순간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예. 저는 저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서 공직을 하겠다고 맡겠다고 얘기를 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건 단순히 황우석 사태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이 했던 두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논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어요. 네. 이건 표절보다 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도 기여를 안 했는데 거기에 논문 쓴 것처럼 올린 게 표절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윤리 문제고요. 그것만 따져도 문제라는 문제죠. 거죠. 또 한 가지는 황우석 교수한테 2억 5천만 원인가의 연구비를 받았어요. 예. 본인의 이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연구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아니 이런 이 비리에 연루된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네. 언론 윤리, 학문 윤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흠결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과학계 뭐 많은 교수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알아서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순간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 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다행히 손혜원 의원이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눈치만 보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있다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죄로 끝나고 공직에 들어올 문제는 아니다. 지금 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제 뭐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죄도 하고 뭐 간접적으로는 이제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또 하나 논란이요. 기자회견장에 이제 원로 그 과학자들을 함께 하게 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과거 이제 박기영 교수가 보좌관으로 있었던 당시 공과 과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 사격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야당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반대, 특히나 이 과학계에
있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와대 입장에서 출구조라고 좀 찾는 과정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여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박경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거두어드리게 된다면 여기 이제 차관급 인사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걸 바로 거둬들이게 됐을 경우는 청와대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가를 두루 얘기했던 거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네.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명분 쌓기보다는 국민적 여론이 워낙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경 본부장에 대한 인사 문제를 사실 이번 주말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듭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 공과 과 이게 어제 뭐 원로 과학인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올까요? 녹취 주시죠.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대 과오를 덮을 만한 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던 건데요. 예. 사실 IT 분야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였다고 얘기하는데 저분 한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됐겠습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냥 이제 보좌관으로 일했으니까 그 임무의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겠죠. 뭐 그건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과학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좌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다양한 형태의 뭐 학문 쪽에 일하시는 교수들이든 아니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박기영 보좌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한 건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이런 논란이 되는 과를 덮을 만큼의 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자나 아니면 그런 능력자들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황우석 사태에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앞으로 20조 원이나 되는 국가 R&D 사업 어떤 프로젝트의 금액들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이제 반성하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우석이라는 개인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국가 이미지에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이런 국가의 어떤 그 프로젝트 자금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공과 과 얘기도 했지만 각계의 비판을 엄중하게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지를 좀 남긴 건데 이러면 임명 철회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박기영 지금 뭐 본부장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였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일제히 다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괜찮은 과학자라면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사이비 과학자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극에 할 말을 잃습니다. 비겁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원을 해야 할 여당이 위록지마에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박 씨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승마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박기영 본부장은 11년 전 사용하다가 폐기된 낡은 허리띠일 뿐입니다. 낡고 낡은 허리띠로 혁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촛불 혁명의 열망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공과 과가 있다면 최순실도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조금 너무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그 정의당이 뭐 데스노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장관도 정의당이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안 된다고 지목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결국 낙마했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박경 본부장도 끝내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일부는 또 이런 주장,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경기에 대해서 조작을 했던 선수나 그런 심판이 다시 한번 이 게임에 대한 심판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이 시합을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결국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1년에 20조가 넘게 되는 R&D 국가 예산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배와 집행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거는 한 해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단위로 쭉 그 연구가 진행되게 되는데 1년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연구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주게 될 건지 예산을 좀 잘라야 될 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게 돼 있는데 이 박기영 본부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과거에 이런 연구 부정에 개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수혜자로 볼 수 있는 과학계 인사들이 이걸 얼마나 인정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과학을 총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대상자들이 사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여론은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향후 청와대의 행보에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정치권 반발은 뒤로 하더라도 지금 사실 예산을 받아야 하는 이런 과학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걸 비판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자들 입장에서도요.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했을 때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될 때 과학자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기영 본부장이 뭐 앞으로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과학자들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반성하고 지금은 바뀌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성명을 낸다고 보고요. 이건 누가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를 지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예전 정부와 다르게 공정을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고 주장하고 나온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을 저런 자리에 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두고두고 저 한 분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이번 주 안에 좀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될지 청와대가 임명 철회 카드를 들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기영 논란도 그렇고요. 지금 대북 관계도 그렇고 청와대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주목이 됩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면 항상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도 나왔고 반면에 또 이제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을지 오늘 금요일 날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장민정 앵커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70%를 넘고 있습니다.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8월 둘째 주 지지율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 78%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는 등의 소통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7월 셋째 주 잠시 주춤했던 걸 빼면 대체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나 높은 지지율이지만 70% 초반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죠. 안보 불안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어땠을까요?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라서 50%의 지지를 얻었고요. 자유한국당이 11%, 바른정당이 6%, 국민의당이 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고요. 또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성인 남녀 1,531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약간 뭐 결은 다른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 정도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금요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전에 있는 한 주간의 상황들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네. 얻게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견고한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하고 나서 취임 초반에는 이 그 굳건한 지지율들이 크게 흔들리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 문제를 늘 그동안 꼽아왔던 거고 네. 일방향적인 소통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게 북핵 문제에 대한 이 안보 상황들을 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취임하고 나서 내각이 아직까지는 이 내각도 완전하게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조금 네. 더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70%를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계속 보이는 이유,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아니면 제도들의 변화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험료 문제, 의료보험 네. 문제를 지금 새롭게 또 이른바 문재인 케어요? 문재인 예. 개혁에 그런 걸 던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찾아서 그걸 좀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결국 공고한 지지를 갖고 간다고 보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안보 문제인데 안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고하게 보여준 것은 안보가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예.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해라. 아니면 NSC는 문제라든지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또는 불안감에 대해서 지켜주는 부분을 저는 했다고 충분히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정 부분 지금의 북미 간의 대립 양상이 변수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의 체제를 예전의 정부와 별 차이 없이 계속 진행해 온 것도 공고한 지지율을 이끌고 가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문제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슈를 잘 선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지율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지 않습니까? 어제 그 시계하고 또 찻잔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컨셉을 보면 좀 소박한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해갖고 마셨던 맥주가 꽤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중소기업의 맥주를 굉장히 화제를 삼았었는데 이번에 만든 시계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의 시계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원들에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기로 정평이 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색상을 좀 잘 보게 되면은 네. 시계에 나오는 색상이 단순한 금색이 아니라 로즈골드 색상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지금 다르고 나오고 있죠. 그동안의 예.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권위적인 모습인데 주로 검은색 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검은색 줄의 색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추구하고 있는 사실상 이미지는 네. 결국 탈권위주의, 그러니까 소박한 행보기 때문에 저 시계에도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역대 대통령의 시계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그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제 기준에서 가장 좀 세련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대통령 시계나 기념품들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수혜층의 대상층을 주로 좀 높은 연령대를 설정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더 대통령이 다가서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한 대상 접근의 연령층을 조금 더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계 만들고 그러면은 뭐 표창장 받거나 이럴 때 뭐 수여하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표창장 주고 때도 주고 또 예. 청와대 방문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기념 선물로 주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차고 다니면 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기념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중요한 분들 오시거나 아니면 또 시민들 중에도 대통령이 초청해서 청와대 방문했을 때 기념품 하나씩 받아오고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전 뭐 여론조사 봤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국정 운영 지지율은 뭐 아직까지는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정당 지지율 4%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 마감인데. 국민의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안철수 전 대표부로 천정배 의원
나란히 광주를 찾아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말하면 일종의 말하자면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그 누가 더 있던 신뢰 뭐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 신뢰마저도 제로가 될 0으로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불 끄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과연 이제 그 민주당과 대결을 할 때 정동영 대 추미애 그리고 천정배 대 추미애 그리고 안철수 대 추미애 과연 어떤 대결 구도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기초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저는 그 기준하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전이 치열한 상황 보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그 부분이요. 지금 안철수 대 추미애 이 구도로 가야 기초의원을 가장 많이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초의원 얘기를 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승리를 이끌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년도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때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당이 소위 말하는 승리를 거머쥘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왜 기초의원 얘기를 끝냈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을 할 때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제3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제는 대한민국의 중선거구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등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구에 따라서 2등까지도 되고 3등까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당제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아갖고서는 가장 많은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의원인 겁니다. 따라서 다당제의 가치를 통해 기초의원을 가장 많이 당선시켜내기 위해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갇혀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중도 노선을 지향하면서 제3정당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 일부 그리고 호남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국적인 조직들이 없다는 데 아마 뼈저림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정당. 예.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사실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의원을 얼마나 많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는 안철수 전 대표라면은 일부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전국에 아주 고르게 기초의원들을 분포시켜서 당선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1의 목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내가 나온 거고 그러려면 안철수 대 추미애 이 구도가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잠깐 오늘 화제가 된 사진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오늘 헤어롤 원조는 나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좀 주실까요? 예. 그 사실 헤어롤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정미 전 재판관 그렇죠. 그 헌법재판관. 탄핵 선고하는 날 그 급한 마음에 헤어롤 말고 나온 그 사진이 굉장히 그 국민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진을 올렸어요. 본인도 이제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저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재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자기가 달고 나온 거잖아요. 잊어버리고. 근데 추미애 대표는 뭐 일부러 그렇게 찍으신 것 같아서 네. 뭐 어쨌든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좀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 저는 그런 그런 차이가 생각이 있군요. 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개인기로 어쨌든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개인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네. 갖고 있는 대중적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또 그분이 많은 부분 또 깎아먹은 부분도 있어. 다시 말씀드리는 뭐냐면 예. 문주정 제보 조작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도를 의지해서 또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야, 이런 분이 새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제는 한 명의 개인 플레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대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호남과 비호남의 갈등이 아니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에 당선됐을 때는 또다시 갈등의 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당이 잘 추스리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정배 전 대표는 어제까지 등록 안 했는데 오늘 지금 등록했나요? 혹시? 오늘 등록을 제가 올 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등록한다는 거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파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3파전 혹은 또 오늘 오전에 제가 들은 뉴스까지 보면은 이현주 의원도 출마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되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에 따르면 3파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일단 국민의당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결선 투표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되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가장 좀 유력하게 알려져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대 누가 과연 결선 투표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할 것인가가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천정배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선을 걷다는 건 결국은 안철수 대 반환 구도로 형성되는 모습들, 안철수 전 대표가 설정해놓은 프레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제3정당의 길인 거고 민주당과의 통합의 길을 저지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그 노선과 지향점들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길을 걷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동영 의원도 나서서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할 생각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가야 될 노선에 대한 경쟁들이 극화되고 있는 거고요. 단일화를 당연히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 의원 간의 단일화를 할 정도의 공통점과 교집합을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결선 투표로 가기 직전에 단일화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3파전이 되든 4파전이 되든 결국 이제 결선 투표에서 결정이 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그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게 호남당 이미지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뭐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 박사 말에 동의하는 게 민주당과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에 들어와 있는 여러 조직들을 보면요, 민주당에서 나왔던 분들하고 결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하거나 안철수 전 대표를 따르던 분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사실 나올 때 이분들이 예쳤던 얘기가 뭔가 패권주의 이거 청산하려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 해결됐냐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합당을 해버리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민주당 안에서 열심히 지역구 쌓고 본인이 선거 출마해서 뭔가 당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현직 의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분들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민주당 내에 이제 그 지역을 다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합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천정배 의원이나 아니면 정동영 의원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호남당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현재 그 국민의당 지역구에 대부분이 호남 아닙니까? 지역 기반이 호남인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이 밀어줘야 국민의당이 전국정당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호남을 버리고서는 절대로 전국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현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여기 이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록한 당원들 보면 50% 이상이 이제 호남이거든요. 네, 거의 대다수가 호남에 사실 지역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저께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호남이죠. 광주를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당대표에 당선이 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당선될 때까지는 호남에 있는 당원들의 표심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모색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이 전국 정당으로 가고자 하지만 호남 프레임에서 참 벗어나기는 이래저래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종교인 과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당초 안대로 하면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참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의원이 2년 더 유예하자 이렇게 총대를 맸어요. 김진표 의원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서명한 분들 2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인 과세를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메가처치라고 하죠. 소위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척교회나 이런 분들 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는요, 돈도 못 받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이런 분들 직책을 갖고 있는데 담임 목사 이외에 다른 목회자들은요, 임금이 거의 한 달에 3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체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차이가 크죠. 크죠. 예. 엄청나게 커요.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교인 과세해도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낼 게 없어요. 세금을.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종교 과세가 안 되는 바람에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세금을 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서 4대 보험 효과라도 받고 또 세금을 면세되거나 아니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 과세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몇몇의 메가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많은 목회자들,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진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잘 마련이 안 돼 있다.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말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년의 유예 기한을 줬던 게 그런 것들 조정하라고 네. 유예 기한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또 2년을 유예하자. 또 유예하자. 왜냐하면 이 그 종교인 과세기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던 게 68년도에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몇 있지만 년입니까? 벌써 예. 한 50년 가까이가 지났다고 볼 네. 수 있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입법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만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이제 터줏대감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들의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를 좀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중에는 대다수가 이렇게 종교계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또 지역에 대한 정치 활동의 발판에 도움을 받는 의원들도 있는 네. 거거든요.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다 볼 수 있는 거고 김진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세부적 시행 기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종교인들이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게 월급조로 받게 되는 사례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설교비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 항목의 비용 중에 어디다가 과세할 거냐 예. 이런 기준들이 아직 정확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2년 거거든요. 동안 왜 안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고 예. 지금 얼마 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되는데 탈모는 안 된다. 여기다 다모도 안 된다. 해갖고선 서로 간에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되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와서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거는 결국은 그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또다시 좀 안 하겠다는. 반영구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예.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시행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진표 예.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거는 지금 법안 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저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김진표 의원이 국정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 부분에 김진표 의원과 일정 부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김진표 의원과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가 부랴부랴 또 이름을 뺀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의원들이 꽤 예. 있는 거로 보이고요. 현재 정부의 입장과 또 배치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김진표 의원이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거쳐서 훨씬 더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지만 그만큼 또 당내에서의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현재 뭐 재선 의원이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뜨거
뜨거운 여론의 비판 때문에 이름을 뺐던 의원들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최소한도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했던 이 법안 내용들이 결국은 역사에 책임을 지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당론이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후대의 역사가 그 속기록과 기록들을 보고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과 법안의 통과 내역들이 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말 정당한 그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과세하면 대혼란이 있을 거다, 미루면 또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걸 미루게 되면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또다시 2년을 또 유예한다 또는 또다시 몇 년을 유예한다 이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지금 김 박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라고 했더니 국회가 일 안 하고 하기 싫은 거죠 결국은. 이거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또 2년 있다가 또 늦추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늦춰왔어요 지금까지.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68년부터 그렇고. 시작됐다고 아까 그러니까요.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입법 활동하는 걸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헌법 기관이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발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김 교수님, 종교인 과세하면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많은 세수가 늘어갈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차치하고 현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증세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조세 형평성입니다. 조세정의 구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되지 않는 상황 예. 속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앞서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던 거는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사실상의 돈을 받아서 그게 이제 월급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기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조세정의 구현에 반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얘기된 대로 실현되고 구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수보다는 형평성, 원칙의 문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